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올해 80세가 된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5년만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85세까지 사시는 거잖아요. 고작 5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5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정말 넘기 어렵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지금 83.5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상위권이에요.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인데 이상한 일이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었는데 왜 85세라는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앉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노화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장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발끈을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 양쪽 끝에 플라스틱 캡이 달려 있잖아요. 그 작은 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끈 끝이 풀어져서 너덜너덜해지겠죠. 우리 몸에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인데요. 텔로미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약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낡은 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피부에 상처가 나도 며칠 지나면 아무는 것, 그게 바로 세포가 열심히 분열해서 새 세포를 만들어낸 덕분이에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 DNA도 함께 복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제 과정에서 DNA의 끝부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짧아져요. 마치 복사기로 문서를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마다 문서의 맨 아랫줄이 한 줄씩 잘려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중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DNA의 양쪽 끝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완충지대가 바로 텔로미어예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처럼 텔로미어가 DNA의 끝을 감싸서 중요한 유전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문제는 이 텔로미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DNA 조각만큼 짧아져요. 처음에는 텔로미어가 넉넉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계속 분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서 더 이상 보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분열을 멈춥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는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세포는 대략 60번 정도 분열할 수 있는데 이 한계에 도달하면 세포는 노화 상태에 빠집니다. 노화된 세포는 마치 은퇴한 직원과 같아요. 일은 하지 않는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노화된 세포는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좌석에 앉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과 같죠. 이런 세포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세포는 80번에서 90번 정도 분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분열 능력이 20번에서 30번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잘 안 낫고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발견했는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바로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이 텔로머레이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효소를 이용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막고 끝없이 분열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텔로미어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곧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도 같은 셈이죠. 결국 텔로미어는 우리 몸이 정한 일종의 수명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멈추면 세포의 삶도 멈추고 세포의 삶이 멈추면 결국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이것이 85세라는 벽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가 매일 조금씩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매일 한 발짝씩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18살부터 95살까지 4,263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혈장 속에 있는 2,925가지의 단백질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나이에 급격하게 가속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제냐? 34살, 60살, 78살. 이 세 시점에서 몸 안의 단백질 수치가 확 바뀝니다. 마치 누군가가 노화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요. 서서히 경사가 완만하던 내리막길이 갑자기 절벽으로 바뀌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34살이라니 아직 젊은 나이 아니냐고요? 물론 34살에 갑자기 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뇌에서는 20살이 지나면 신경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50살이 되면 뇌의 혈류와 무게가 20%나 감소합니다. 특히 피부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죠. 콜라겐, 이게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단백질인데요. 이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피부 아래의 지방층도 얇아져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살.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 청년 시절에 비해서 근육량은 크게 감소하고 반면에 지방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특히 복부 안쪽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78살. 이 세 번째 급락 지점이 85, 새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78살 전후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건물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심장, 뇌 근육, 뼈 면역 체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24년에 역시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44살과 60살 전후에 분자 수준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5세부터 75세까지 남녀 108명의 분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중년과 노년 초입에서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추정했는데 남성만 따로 분석해도 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결국 노화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탄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계단을 만나서 쿵 내려가고 또 평탄한 길을 걷다가 다시 계단을 만나서 쿵 내려가고 이 계단이 60살, 78살에 연달아 나타나니까 85세 즈음에는 이미 여러 번의 급락을 겪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단을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계단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대비를 하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85. 새벽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심장과 혈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집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고무옷을 오래 쓰면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환들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수치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4년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명이 돌아가시면 그 가운데 거의 8명이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치가 85, 새벽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뇌의 변화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하는 기관 중 하나예요. 20살 이후부터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뇌신경세포의 수와 무게가 약 10%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뇌실이라고 하는 뇌 안의 빈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생기죠. 가벼운 수준이면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질환들이 80세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 어제까지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무뎌지시는 분,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뇌에서 신경세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근육과 뼈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70대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근육이 줄기 시작하는데 10년마다 3%에서 5%씩 감소한다고 해요. 70세,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넘어지면 일어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70대, 80대에 넘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에요. 특히 고관절 골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고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은 더 빠지고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우울감이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낯선 병원 환경에 오래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대의 낙상은 곧 수명 단축의 시작이다. 넷째, 면역 체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군대에 비유해 볼게요. 젊을 때는 정예 부대가 꽉 차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재빨리 잡아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군대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면역세포의 수도 줄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2, 3일이면 낫지만 나이가 들면 감기가 쉽게 낫지 않고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감시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면역 체계가 건강하면 이걸 잡아서 없애줘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비정상 세포들이 살아남아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섯째, 감각기관의 변화입니다. 이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이 회색처럼 보이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먼저 못 듣게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서 자음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누가 또렷하게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감각의 변화가 쌓이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되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다 늙어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요.
맞습니다.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구 위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루존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해요. 미국의 탐험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댄 뷰트너라는 분이 이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독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5곳을 찾아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 5곳이에요. 이 지역들에서는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8명이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해요. 놀라운 건 이 장수마을 사람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최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들의 생활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생활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먼저 식습관을 볼까요?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 채소, 두부, 생선을 기본으로 먹고 붉은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콩류, 통곡물, 산양류, 치즈를 즐기고 적당량의 레드와인을 마셔요. 특히 오키나와에는 아주 유명한 식사 원칙이 있어요. 하라 하치부. 이게 뭐냐면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겁니다. 항상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그만 먹는 거예요.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복잡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먹고 그만두는 거죠.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과식을 막고 비만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온갖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지도 않아요. 대신 이들은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동네 마을을 걸어다니고 정원에서 흙을 만집니다. 이걸 리트라고 부르는데요. 운동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정원 가꾸기예요.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정원을 가꾼 경험이 있다고 해요. 정원 가꾸기는 허리를 굽히고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운동이 됩니다.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관절과 근육을 꾸준히 쓰게 되죠. 게다가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셋째,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살아가는 이유,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 정도가 될 거예요. 오키나와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은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분들 중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넷째,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웃과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봅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5명 정도가 한 그룹을 만들어서 평생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따뜻한 관계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염증 반응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전남대병원에서 진행한 100세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만성질환을 한두 가지 갖고 계시면서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사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잡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여 와인을 마시면서 웃고 떠들어요. 이카리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이웃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습관들이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만성 염증이야말로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예요. 텔로미어를 빠르게 닳게 하는 주범 중 하나도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블루존의 비밀을 살펴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85 새벽을 넘기 위한 7가지 생활 습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 걸으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운동복 갈아입고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 아파트 계단을 한두 층 오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유의미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70대, 80대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태극권이나 수중 걷기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둘째, 단백질을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콩류 이런 식품을 몇 끼니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밤사이 오랫동안 영양 공급이 끊겼던 근육에 아침부터 양질의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혈압이 걱정돼서요. 물론 과하게 드시면 안 되지만 적당한 양의 고기는 오히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고 이게 의욕과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은 우리 몸의 수리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재충전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면이다. 성인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40대 이후부터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와인 한 잔이라도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반주 한 잔 하시는 분들, 그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햇볕을 쬐세요. 나이가 들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하루에 20-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의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 D도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데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나세요. 앞에서 블루존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돼요. 옛 친구에게 전화한 통 거는 것, 동네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 교회나 절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우울감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나가노현에서는 고령자 취업 비율이 일본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연구자들은 이들이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것이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의 노화를 늦추는 핵심 비결이라고 분석했어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뇌도 쉬고 싶어 합니다.
뇌가 쉬면 노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라.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해보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가 뇌를 깨우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이건 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피부도 중요하지만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이 쌓이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이게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원인이 돼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게 아니라 세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만성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뇌졸중이 오든 심근경색이 오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알고 관리하느냐 모르고 방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걷기. 둘째, 단백질 먹기. 셋째, 잠 충분히 자기. 넷째, 햇볕 쬐기. 다섯째, 사람 만나기. 여섯째, 자외선 차단. 일곱째, 정기검진. 어떠세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했었죠. 왜 대부분의 사람이 85세를 넘기기 힘든 것일까? 그 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세포의 생명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세포 분열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화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34살, 60살, 78살에 급격히 가속됩니다. 이 급락 구간을 지나면서 심장, 뇌, 근육, 뼈, 면역 체계가 동시에 약해지고 만성 질환이 겹쳐서 85세라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블루존의 장수 노인들이 증명했듯이 소박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이 이 벽을 넘게 해줍니다. 적게 먹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의 목적을 갖는 것. 이게 85 새벽을 넘어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유명한 장수 연구자 댄 뷰트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수명에서 유전자가 결정하는 부분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과 환경이 결정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50세 이후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준비하는 것, 그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뭘 할 것이냐예요. 오늘 저녁에 산책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거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달걀 한 개 더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이대별로 꼭 챙겨야 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에는 뭘 해야 하고 60대에는 뭘 바꿔야 하고 70대에는 뭘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겠다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3천만 원을 꺼냈을 수 있으십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그 돈을 바로 마련할 수 있으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요. 70대 고령 가구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 가구까지 합치면 무려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당장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현금 3,000만 원이 통장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작은 빌라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재산은 있는데 정작 지갑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70대의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건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은 있는데 왜 가난할까?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 영어로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집 부자인데 현금 거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냉장고 안에 있는 게 전부 얼어붙은 덩어리라서 당장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70대의 많은 분들의 자산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자산 중에서 약 85%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85%라니 거의 다 집이랑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금융자산.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나 주식이나 보험 같은 건 고작 15%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김 할아버지가 전체 재산이 3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중에 2억 5,500만 원이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500만 원 중에서도 보험이니 적금이니 이것저것 빼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령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40% 정도이고요. 일본도 50에서 6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넘으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쏠림이 유독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우리 세대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에는 집을 사면 가격이 올랐어요. 내 집 마련이 곧 재테크였고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다가 자녀들 교육비, 결혼자금 이런 것들을 다 대느라 현금은 계속 빠져나갔지만 집만은 꼭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7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시절이 끝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뚝 끊기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값, 관리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은 많은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문을 닫는 회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3억, 5억이어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사실상 파산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가구 중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7%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우리나라 70대의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일단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병원도 가깝고 이웃도 익숙하고 매일 다니던 산책길도 있고 거기다 집을 팔면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이 나가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70대가 선호하는 엘리베이터 있는 소형 주택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70대 어르신들은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어서 정작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0대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벌어서 메꿀 수 있었습니다. 야근을 더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대출을 받든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그런 선택지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소득은 끊겼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바로 이 점이 70대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의료비 폭탄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70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병이라고 대답하시는데요. 사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당 생애 의료비는 남성이 약 1억 8천만 원, 여성이 약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전체 의료비의 80% 이상이 65세 이후에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더니 뇌경색이래요. 수술을 해야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전부 다 나라에서 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치료제, 상급 병실 차액, 간병인 비용 같은 것들은 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한 달 입원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자기 부담금이 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대 이후의 질병은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석 달, 6개월,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때 통장에 비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죠. 아니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둘째, 간병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2세 정도인데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0세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약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어딘가 아프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원에 가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요양병원은 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이런 비용이 몇 년씩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막막해지는 겁니다. 셋째, 관혼상제 비용입니다. 70대가 되면 주변에 안 좋은 소식이 많아집니다. 친구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형제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부의금도 내야 하고 혹시 배우자가 먼저 가시게 되면 장례 비용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장례 비용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 돌잔치, 결혼식 같은 경사에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조사비가 70대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넷째, 주거 관련 비용입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시면 보일러가 고장 나기도 하고 수도관이 터지기도 하고
지붕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이런 수리비가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당장 그날 밤부터 난방이 안 되니까 급하게 고쳐야 하는데 이때 현금이 없으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다섯째, 금융사기입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요즘 70대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어두지 말고 비상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5가지 상황 중에서 단 하나도 겪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70대를 보내면서 이 중 한두 가지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때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국민연금,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니까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 매달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대략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약 23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이고 혼자 사시는 분은 약 14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계산이 바로 나오시죠? 국민연금으로 매달 70만 원을 받는데 혼자 사셔도 최소 145만 원이 필요하니까 75만 원이 모자랍니다. 부부라면 더 심각합니다. 이 130만 원이 필요한데 부부 합산 연금이 120만 원이면 11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분을 어디서 메꿀 수 있을까요? 회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는 분은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70대 중에서 3층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70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세대예요.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이 많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로 쓰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인상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70만 원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50만 원, 4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는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 좋은데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연금이 매달 100만 원씩 나오더라도 2,000만 원을 모으려면 20개월이 걸립니다. 이래서 연금과 현금은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연금은 매달 흘러들어오는 냇물이에요. 목마를 때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는 물이죠. 하지만 현금은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쏟아부을 수 있는 물탱크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냇물도 필요하고 물탱크도 필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요. 은퇴 설계를 할 때 연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상현금도 따로 마련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요 수입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연금이라고 답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와 별도로 비상자금은 꼭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도대체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할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과 시골에 사시는 분은 생활비가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계산법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준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2,4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와는 별도로 비상의료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 기준으로 1년치 생활비 2,400만 원에 비상의료자금 3천만 원을 더하면 약 5,400만 원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잡으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권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일본 70대 가구의 46%가 저축액이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70대 거의 절반이 현금성 자산으로 1억 원 가까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오래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경험이 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 걸 직접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현금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현금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렇게 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최소 30%에서 50%까지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전체 자산이 3억 원이라면 그중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부동산이 아닌 통장이나 예금이나 채권 같은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꺼번에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현금 비중을 높여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몰려 있다는 걸 인식하고 조금씩이라도 현금 쪽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금이라고 해서 꼭 은행 보통 예금에만 넣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5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은 부동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만들지? 하고 고민되시는 분 계시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만드는 5가지 현실적인 방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당장 내일부터 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투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집을 나라에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셔도 그 집에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고 나중에 받은 연금액을 정산한 후에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에 사시는 70세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과 합치면 상당한 월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연금에는 수시 인출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서 의료비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매달 나오는 생활비도 되고 비상시 현금 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거예요. 둘째,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사시는 큰 집을 팔고
좀 더 작고 저렴한 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70대가 되면 자녀들은 이미 다 독립했잖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두 분이서 혹은 혼자서 30평대 아파트에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로 옮기시면 2억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이 2억 원을 잘 운용하면 매달 꾸준한 수입도 만들 수 있고 비상금도 확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고 짐도 줄여야 하고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다운사이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연금 다층화입니다. 이건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 수입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3층 연금이 기본이고 4층, 5층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4층 연금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 해당됩니다. 5층 연금은 개인적으로 추가 가입하는 연금보험이나 타깃 인컴 펀드, 약자로 TIF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어요. 이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금융 상품인데 70대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나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해놓은 종신보험이 있으시다면 이걸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험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넷째, 금융자산 재배치입니다. 이건 어려운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금융자산의 구조를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전에 가입해서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적금이나 수익률이 너무 낮은 보험이 있다면 이걸 정리해서 좀 더 유리한 상품으로 옮기는 겁니다. 70대에 맞는 금융 원칙이 있습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라는 법칙인데요. 70세이시면 100에서 70을 빼서 30, 즉 전체 금융자산의 30% 정도만 주식이나 펀드 같은 공격적 상품에 나머지 7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 대박을 노리지 마시라는 것. 70대의 투자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연 3%에서 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근로소득 활용입니다. 70대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7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취업률이 30%를 넘었다고 해요. 10명 중 3명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힘든 육체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도 벌면 그만큼 비상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고 저축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둘째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에 아무 역할 없이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적절한 활동은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이 맞는 분이 있고 다운사이징이 더 현실적인 분이 있고 근로소득이 가능한 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금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지키는 기술. 사기와 낭비로부터 내 돈 보호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현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70대에 특히 많습니다. 크게 3가지를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금융 사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권을 사칭하면서 어르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라고 하는 전화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에 월 5% 수익,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이나 업자가 있다면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면서 월 5% 수익을 주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소개해주는 투자가 더 위험합니다. 그 친구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입니다. 한 통장에 다 넣어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십시오. 둘째, 충동적인 투자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의 투자로 큰 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대, 40대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70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가상화폐나 해외 선물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전문가들도 손해를 보는 시장입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참 많이 해주시잖아요.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손주 교육비까지. 그런데 본인의 노후 자금을 깎아서 자녀에게 주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방송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본인 것부터 먼저 착용하세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조금 덜 도와주더라도 부모님 스스로가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사시는 게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에서는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 정도로 절반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 자녀 세대에서도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70대 대부분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정작 급할 때 쓸 현금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현상이고 바로 여러분이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70대에는 의료비, 간병비, 경조사비, 주거 수리비, 금융 사기 피해 등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없으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소중한 수입원이지만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연금은 냇물이고 현금은 물탱크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넷째, 현금의 적정 규모는 최소 1년치 생활비에 비상의료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째, 현금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연금 다층화, 금융자산 재배치, 근로소득 활용이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방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어렵게 만든 현금은 금융 사기, 충동 투자,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위험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70대의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존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엄,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게 통장 잔고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만들 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 가셔서 비상금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드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투자를 권유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십시오.